추석 연휴 특집으로 정말 최고의 패널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그렇게 막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겠냐 싶어서 오늘은 가능한 좀 심플하게 또 재밌게 좀 여러분이 토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깊이 있는 분석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치에 딱 맞는 토크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패널분들이 막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상한 막 얘기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딱 그냥 내 수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수의 엘레강스, 이런 단어들이 늘 따라다니는 우리 정우김 전 의원님, 굉장히 오늘 더 다른 날보다 좀 더 프레시함, 좀 더 이렇게 젊은 감각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할 말을 못하게 만드네. 영식스티. 영식스티. 자, 그리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그건 좀 분들입니다. 자, 사람과 사회 연구소 박성태 연구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성태.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처음 함께 해 처음입니다. 주십니다. 이 처음이에요? 이 네, 처음이에요. 건물에 지금 온 게 한 1년 8, 9개월만 온 것 진짜?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 건물에 주인 노릇을 하다가 나갔는데 왜 이 건물에 안 왔어요? 정년을 안 채우고 나가니까 지금 박대하는구나. 아니 제가 희망퇴직금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미안한 네. 감이 있어요. 그리고 미안해서 안 하는구나. 네. 네, 후배들이 그렇게 쉽더라고요. 저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박성태 실장님.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서 그런 거야. 네. 오늘 이후로는 이제 또 앞으로 자주 또 오셔야죠. JTBC 건물도. 네. 네. 매점에 좀 알려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김근식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항상 저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 교수님 뵐 때마다 그 헤어가 참 멋있다. 아 이거 흰색 흰머리요? 네. 예, 뭐 흰머리 새치고는 뭐 잘 나왔다고 다 그래요. 새치 수준은 아니죠. 글쎄요, 거의 네. 흰머리 된 거죠. 뭐. 완전 백발이죠, 백발. 근데 한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저는. 네. 근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수염이 되게 멋있는 분들도 있고 흰머리 자체로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흰머리가 진짜 저도 나중에 좀 꼭 그렇게 되고 싶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저 롤 모델입니다. 40대 후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그런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치로 시작해서 흰머리가 이제 완전히 굳어졌네. 40대 후반부터요? 예. 그럼 지금 한 30년째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 방송국에 오면 이제 분장을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흰머리 참 괜찮게 나왔다. 맞아요, 멋있어요 진짜. 왜냐면 멋 없으면 이렇게 막 그렇죠. 섞여갖고 막 이렇게 네. 돼 있으면 멋 없는데. 염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저는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또 정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해 주니까 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흰머리에서 윤기가 나세요. 윤기가? 네. 그건 안 감아서 그런 거예요. 좀 자주는 안 감으시니까. 네. 그렇죠. 뭐 남자가 자주 감을 일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주일에 2번만 감으시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심플하게, 좀 더 가볍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도 특검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 대화 소재가 좀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관둬요, 아니면 계속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본인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가 이게? 관둬야 되는데. 본인이 관둬야 된다. 네, 관둬야 돼요. 근데 예. 쫓아낼 순 없다. 쫓아낼 수는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관두라고 요구하는 것과 예. 일반 시민이 얘기하는 것과 어떤 또 다른 힘이 쫓아내는 거는 양태가 아주 다르죠. 관둬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예. 본인이 어떤 의지와 어떤 판단에서 했다는 걸 떠나서 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됐다. 그거는 조희대 뭐 사윤회 동설 그건 근거 없다고 제가 한번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네. 그건 근거 없는 걸로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네. 공직선거법 위반 네. 이거를 불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 소식을 보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전국을 상당히 위험하게 했고 본인이 어떤 불법적인 거나 또는 이재명이 절대 떨어뜨려야 돼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죠. 마음속에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게 된 건 네. 맞다. 이건 사실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었다. 그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그렇죠.
본인이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저는 늘 리더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잘못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됐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냥 물러나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죠. 그거는 달라요? 사법부를 압박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걸로 얘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밑에 판사들이 네. 조희대 당신이 이상한 짓 해서 우리가 이거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짓 뭐 이런 거 괜찮죠. 아니 뭐 아 해보세요. 괜찮아. 이게 쫄고 있어. 괜찮아. 아, 그 JTBC가 네. 정론에다가 아, 장로한 여의들은 아니야. 아니야. 아, 나 괜찮아. 나할 때는 뭐 자기 되게 지금 권위, 메인 앵커 할 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할 땐 되게 권위 있었잖아요. 아 그때는 메인 앵커잖아. 아, 그래요? 근데 그 네, 뉴스를 안 실장님. 보잖아. 네. 이걸 많이 봐.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 그래? JTBC가요? 시험 아니, 제가 할 때보다.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밑에 판사들이 집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예? 집 얘기는 뭐예요? 아, 짓. 아, 짓. 짓. 아, 짓이라는 게. 지시라는 단어 정도에 얼마나 그 정도는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밑에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판사 회의를 해서 예. 대법원장님 물러나세요. 예. 이미 사례가 있죠. 과거에 그렇게 해서 물러난 부동산 투기에서 물러난 분도 계십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또는 대통령이 외부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부에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러나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물러나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 여론은 아닌 것 같죠? 그게 문제죠. 예. 네, 지금은 검사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그냥 저건 남일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른바 검난 또 판사들이 얘기하는 법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위뒤의 지도부나 이상한 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밑에 검사들이 그래 넌 그렇게 가라. 나는 그냥 퇴근해서 밥이나 먹을란다. 이러고 있고 판사들도 그런 게 좀 많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네. 제 친구 중엔 판사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2명 있구나. 예. 네. 아, 우리 교수님은 지금 뭐 사실 조희대 청문회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뭐 강력하게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박석태 실장님께서 이제 장르반 여의도 처음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성태 실장님이. 아 그럼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단독이네요. 대통령 아 그래요?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한동 박성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알려줘. 사람이었어요. 아니 여기 최윤경 팀장이랑 신혜영 기자 다 알고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네. 대통령이나 아니면 네. 거대 여당 입법부나 네.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서 정말 그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을 뭐 사퇴시키거나 쫓아내거나 압박하는 건 진짜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니까 예.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근데 물러나야 된다. 그런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 물러나야 된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대선 직전에 이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낸 거 가지고 가시가 박힌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대선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박탈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게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기간을 많이 끌었던 게 1심에서 1심 재판부가 2년 2개월을 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근본 원인이 633에서 6개월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2년 2개월 끌었을 때 가장 크게 원인을 제공한 게 이제 피고인 당사자였던 이재명이었고 네. 재판부도 계속 질질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1심, 2심이 항소심이 늦어도 그냥 괜찮은데 문제는 뭐였느냐? 1심은 유죄인데 2심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아, 혼란할 혼란스럽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분이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니까 대법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린 게 정치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대선 후보기 때문에 1심 유죄 2심 무죄라는 이 헷갈리는 상황을 적어도 사법부의 대법원 정도에서는 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조희대가 혼자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네. 혼자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이거 유죄야 너 아웃 이렇게 했으면 정말 분명한 정치 개입이지만 대법관들이 다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소부에 있던 걸 전원합의체로 옮길 때도 네. 대법관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 대법관 전원합의체 올려서도 다 상의를 해서 2명만 빼고 10명은 압도적으로 해서 유죄 취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검사처럼 어디 가서 향응 안 받아도 네. 자존심 하나로 박봉에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뭐 이렇게 해서 눈에 가시처럼 저는 이 속아내려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 만약에 거기서 그럼 무죄로 확정했으면 어떨 거예요?
그럼 문제 안 삼았을 걸? 저는 그래서 이건 네.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조희대에 대한 그 눈에 가시 같은 그날의 행위가 네. 과연 사법부가 정치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그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혼란상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래도 사법부의 최소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인지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네. 왜냐하면 고등법원이 쫄아가지고 재판기를 안 열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뭐 나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대법원이 야,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주자고 하는 건 특권 의식 내지는 우리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1심, 2심, 3심, 633으로 진짜 끝났어야 될 사안이에요. 네네네. 근데 질질 끌렸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이 개업을 하는 바람에 대선이 생겨버렸네. 근데 또 2심이 보니까 또 무죄를 내려버렸네. 이걸 어떡할 거예요? 이거 대법원이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네.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제 얘기할까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넘어갈까요, 오늘? 하셔야 돼. 헤어 말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조희대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오히려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민주당도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걸요. 그만두면요? 그렇죠. 정치적 압박을 했다라는 그리고 이례적인 일이니까 이상한 짓이다라고 박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례적이면 그것이 불법이냐? 위법이냐 그 지금 대법원 판결 과정에 위법 불법 사항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판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라 전원 합의부에서 했잖아요. 그럼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라 아니면 탄핵한다 이 와중에 사퇴를 한다. 사법부의 신뢰에 대해서는 사법부 전체가 성찰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냐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녹음이 얼마나 파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이미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이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지만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사퇴할 일이 아니다. 단 여기서 지금 그 소부에서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고 네.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건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4인 회동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얼척이 없는 얘기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쓱 들이밀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잘못하면 문제를 제기해야죠. 네. 근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서 아마 앞으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짧았나요? 아니요, 딱 좋았습니다. 제가 짧게 네, 짧게. 네, 네. 이걸 말씀드리면은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 다음에 그때 중앙일보가 네.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가 42, 잘 됐다가 46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자기 지지 후보에 대한 어떤 투영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의견에 대해서 지금 뉴시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찬성이 43.9, 반대가 47.5. 정확해요.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냐? 답이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 저렇게 보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 이거를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답을 정해놓고 뭔가 압박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지지율 하락. 특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한 60 가다가 이제 처음에 65로 시작하다가 60 이제 5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보수, 중도 보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도 보수에서는 이거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퇴할 가능성도 없고 조희대가. 근데 그러면 계속 언급을 하면 할수록 이건 민주당에 안 좋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이슈다. 다만 그래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거가 정치 개입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고 그렇다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법적으로 잘못한 거는 없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법원조직법에 소부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소부에서 배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것.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기도 하는데 그거 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음 대선 한 달 하고 이틀 앞에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를 거의 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예를 들어 정호김 전 의원님이 다음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요. 왜 나는 거론 안 해줘? 정호김 의원으로 계세요, 할게요.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네, 정호김 전 의원으로 그래도 할게요. 네.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안 해요. 네. 우리는 안 하지. 우리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지. 아니 근데 갑자기 뭐가 있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뭐 절도죄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요.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왜 절도 제 마음을 훔치셨잖아요. 대박. 탁월한 앵커시네. 탁월한. 절도죄인데. 아니 난 뭐 요 근처에서는 뭐 탈취정을 불할 수 있겠어요. 야, 역시 정말. 달라. 네. 난 사실 근데- 장르만 여유대 우리 정영진 앵커 보러 오는 거야. 저도요. 아니 보니까 누나들 심장을 날뛰게 하는 진짜 누나 특별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절도죄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한 달 이틀 앞두고 네.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겠다고 해요. 네. 혐의가 발견됐다고. 그럼 이게 적절한가? 부적절한 거죠. 절차상으로는 큰 게 없어도 사실은 정무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봐서도 안 맞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이틀 앞두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따른 파면에서 이뤄진 선거에서 그 정도의 만약에 네. 지금 김근식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해본 적이 없죠. 죄송합니다. 네, 김근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고 네. 그럼 고법에서 하여튼 뭐 그게 사실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신 이 재판을 중지한다. 네. 선거가 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판단에 도움을 정도 우리는 일단 판단은 했어. 유권자들에게 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고법이 특별 송달을 하고 절차를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자 여론이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정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자기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법원의 신뢰를 잃게 한 게 맞기 때문에 대법이랑 부적절하다. 고법이 약간 의도를 갖고 뭔가 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네. 근데 지금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아유, 왜 의도라는 그냐면 걸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추정할 안 수는 되고. 없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하고 유죄 취지로 네. 그 대신에 이 재판을 중지시키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대법원도 고법이죠. 이런 일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죄로 했으면은 그건 맞는 건가? 사실은 이거 빨리 판단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당시에? 정리하려고 그런다. 아, 이재명 근데 후보도 자기네들 좋아했잖아.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반발하는 건데 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걸 판단할 때는 정치적 의도라든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의 요소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박 실장 합리적인 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럼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되 고법에서의 이 파기환송 재판은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더 정치 개입하는 그건 거죠.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고법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한 거네. 그렇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을 그래서- 내려보냈고 고법이 알아서 또 자기들 스스로가 중단시켜서 재판기를 안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야. 아무 절차상에 서로 문제가 없는 아니, 거야. 고법이 빨리 하려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 뜨거 해갖고 어찌됐든. 멈췄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법은 정치적으로 이제 들어 누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법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정치적 개혁을 했다고 욕을 먹는 거지만 양쪽 다 어쨌든 그렇게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와서 선거 이겼고 대통령 됐고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막 들끓으면서 네. 사인회동 같은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우리 두 분 다 똑같은 의견이지만 이재명 지지도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지금 뭐 100% 민주당이 이렇게 없는 나서는 건 거예요. 그럼. 네. 아니다.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안 물러나고 있으면 사실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맞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예. 사법 개혁에 집중하자. 사법 이게 개혁? 지금 계속 이게 막 튀잖아요. 지금 사법 개혁 얘기했다가 내란 전단 재판부 얘기했다가 조희대 사퇴 얘기했다가 사인회동 했다가 청문회 하겠다, 사심제 하겠다. 이게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진짜 마음이 정돈되게 네. 좀 사법 개혁을 하자. 어쨌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 사법개혁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일단 대법관 수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법관 평가제도 같은 거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 뭐 추천 방식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개혁의 핵심 맞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면 뭐 더 중요한 게 좀 있나요? 민주당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도 대법관 뭐 증원이 네. 핵심이라고 봐요. 정원? 대법관 증원. 현재는 30명으로. 뭐 30명에서 100명 얘기 나와서 지금 26명으로 일단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26명으로 증원하는데 26명으로 증원하면 몇 명씩 계속 바꾸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증원 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처럼 국회가 주도해서 증원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이건 사법부가 좀 중심이 돼야 된다. 증원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증원 어떤 구도를 짤 것인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도 계속 사건이 밀리고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방식을 나눠서 어떤 특정 사건은 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특정 법원에서 3심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예. 그 고민부터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시끄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순리죠. 아, 사법부가 하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검찰이 하는 걸로? 아니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개혁 대상의 의견을 같이 들어줘야지. 예. 이건 국민의 뜻이야. 그래서 지난해 작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었어.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이게 폭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저는 대법원 증언하는 것도 대법관도 그게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숫자가 없어서 지체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심, 2심을 적체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법관 증언하면 또 1심, 2심을 해야 될 재판부가 상당히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법원, 고등법원, 그다음에 1심 법원의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와 효율적 운영을 다 고민해야지 예. 대법관을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하면 이게 오해 안 나오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이라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5년 지나면 재판은 재개될 거 아닙니까? 재판이 재개되면 또 1심, 2심 할 거고 결국 3심 가면 대법원에서 할 텐데 자기가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이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오해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제가 정치적 신뢰를 드려드리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뉴딜하고 막 엄청나게 했을 때 네. 그때도 연방 대법원에서 항상 제동을 걸었어요. 근데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우리처럼 민기제도 아니에요. 죽으면 안 죽으면 그냥 못 가라.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대법원 증언해야 되겠다. 대법관. 예.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걸 처리합니다. 규범을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제도적 권한을 자제한 거죠.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마음대로 들리고 대법관 민기 줄이고 이렇게 했던 게 베네수엘라 차별스고 헝가리 오르반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해 안 나오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일단 전체적인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제가 좀 반론권 보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대법관 수 뭐 늘릴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모든 해외 사례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은 이제 9명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럼 항상 9명이었냐? 원래 6명이었다가 10명 됐다가 9명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바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네. 캐나다도 9명인데 무조건 퀘벡주 이제 프랑스 쪽 예, 불어 쓰는데 예. 이 3명이 무조건 넣게 이렇게 돼 있고 아.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15명. 우리 한국이 나라마다 특징이 좀 있겠죠. 그런데 네. 독일 이제 많지. 법률 이쪽에 유럽 쪽으로 가보면은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 파기원이라고 민사 형사만 전담으로 하는 데인데 200명이에요. 대법관이. 대법관이? 예. 아. 독일도 한 153명 되고 이탈리아도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이게 이제 최고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이거를 판례를 만들고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식의 영미 쪽의 그것과 이 대륙 쪽은 완전 다르. 이건 완전 실무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떤 거는 대륙법이고 큰 틀은 근데 어떤 건 또 영미법이고 막 다 섞여 있어요. 네네. 사실은 대륙법이 큰 근간이면은 솔직히 이거는 200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론과 합의가 있느냐 이게 네.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래 대법원이 그래서 계속 늘려달라고 얘기해서 4명 더 늘려달라. 이게 전원합의체 말고 소부로 4명씩 이제 옛날에 했으니까 한 팀을 더 만들어 달라라고 네네. 얘기했으니 뭐 12명에서 이제 28명 얘기가 나왔는데 한 팀 더 만들어서 뭐 16명이나.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인데 네. 대통령이 뒤에 얘기했지만 항소 못하게 한다. 아, 네. 예, 항소를 못하게 하면은요. 1심에서 무죄 나면 예. 2심을 못 가게 한다. 근데 대법원 그렇게 되면은 대법관을 왜 늘려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저기 대법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1심에서의 지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을 늘려줄 게 아니라 1심 일심 판사들을 잘 할 수 있게 서포트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법원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일관되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하고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14명에서 30명으로 혹은 뭐
26명으로 10몇 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오해를 받으니까 4년 안에는 뭐 한 절반,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그래. 절반. 이렇게 만약에 증원을 좀 천천히 맞아요.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좀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들도 그 동의할 수 얘기하려고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 아, 얘기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타임 스팬을 예. 왜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지금 2심제만 있는 게 아니야. 또 4심제도 있잖아요. 뭘 그 대법원 하자고 판결 하는데 났는데 다시 한 번 멈췄어. 억울하면 네.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그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해가 다 이렇게 네. 이제 개입이 되니까 그런데 원래 이 개혁이라는 게 토론과 합의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하면서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개혁인데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혁명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엉망진짜 이건 어수선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네. 그런데다가 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부 면소하려고 별 꼼수를 다 쓰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입해 보면 또 다 맞아 정말 면소하려고 그러나 그런데다가 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런 무슨 2심제 4심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언을 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마저 갔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실제로 뭘 이루어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인식과 신뢰를 주느냐. 아까 신뢰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법원장. 근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 왜 이렇게 급해요?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차기 구도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거대 다수석을 갖고 이렇게 여유가 없이 네. 진지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잘한 것 없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지금 잽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물론 매우 좀 지지분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의 개혁이 너무 좀 성급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급할 뿐만 아니라 거칠죠. 지금 거칠고 성급하다. 다 합리적이신 분인데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정부가 잘하면 칭찬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벌써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저희 당도 개혁파인 김근식이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 입지가 좁아들어요. 아. 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헛발질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니 예. 우리 당이 엉망인데도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내 김근식이 입지가 망가져야 좁아. 김근식- 망가져야가 아니, 아니라 망가지면 잘해야 되지. 이재명 긴장을 정부가 하지. 이렇게 무도한 아니, 짓을 안 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렇게 못해야 김근식이 더 돋보일 수 아니 있는 못해야가 그건 아니고 말을 그렇게 바꿔요.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네. 천천히 해서 하면 국민의힘이 이 큰일 났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할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당에. 근데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을 쳐고 계속 장동영이든 뭐 김민수도 말을 하면 김민수 말이 틀린 말이 또 없어 가끔. 김민수 말이요. 아니 가끔 거기 틀린 말이 왜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 다 다 틀린 말이지. 가끔 틀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이 배고파, 없어요. 자마 이런 거 빼고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발 민주당이. 민주당이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국민의힘 더 거를 망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 적대적 같기도 해. 공생이라 그러지. 그럼요. 제발 서로 그러지 망가지고. 말아주길. 누가 덜 망가지 우리도 좀 삽시다 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잘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지요. 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면 당연히 김근식이라는 당연히 이름이 당대표가 나가지 이제. 최고 떨어졌으니까 당대표지 뭐 무섭게 뭐 있어. 씨. 우리 민주당이니까 민심을 많이 얻어가면 네. 국민의힘 이러다간 큰일 난다. 우리 다 망한다. 당연하지. 위기의식이 생길 위기의식이 텐데. 생기면 김근식 교수님 같은 네. 어떤 중도 민심을 알고 있는 그럼. 네. 흰머리 많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약을 잘했어요. 저 원래 요약 역시 좀- 에코 출신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거칠고 너무 좀 성급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 네.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지지자들의 이제 강력한 요구도 있을 거고 또 지난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 개혁 이렇게 좀 찬찬히 좀 하다가 되치기 당한 그런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여지를 좀 주지 말고 빨리 좀 진행을 시키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제가 틀리면은 좀 교정을 해주세요.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제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네. 조국 법무장관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 딸의 뭐 입시 비리로 해서 좌절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 하차한 다음에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시점으로 그러니까 볼 때. 두 번 있었죠. 권력기관 개편에서 민정수석 때 한 번 발표한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시즌에 이제 있었던
그럴 네, 뿐만 예. 아니라 네. 그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청산을 하면서 또 친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이 또 상당수는 이제 소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개혁을 못한 것이 그것이 장기화되고 내지는 뭐 야당의 반발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이 적폐청산이 길었고 그리고 솔직히 조국이 낙마됐다 그래서 마음 먹었으면은 못하는 그런 개혁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중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의 그런 주가 조작 이런 것이 하나의 지금 개혁의 빌미나 명분은 되지만 네. 지금 이렇게 개혁을 마치 또 서두르는 것처럼 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에 어떤 그 합리화는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네. 것이죠.